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주 발굴 현장에서 나온 하나의 발견 때문에 전 세계 고고학계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BBC는 긴급 특보를 내보냈고 옥스퍼드와 MIT에서는 교수들이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1300년 전 신라에서 발견된 이 시설은 유럽보다 무려 1200년이나 앞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중국 최고 권위자는 현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 황궁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라면서 말이죠. 일본 교수는 더욱 솔직했어요. 일본 역사상 이런 기술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거든요. 독일 연구소에서는 아예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보다도 뛰어난 기술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발견의 정체를 알면 여러분은 더욱 충격받을 겁니다.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이 비밀 시설에서는 황금 장식품과 최고급 향료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것도 현재 가치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재료들이 일회용으로 사용되었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서구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동양을 무시해왔던 것을 사과한다고 말이죠.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 기자였던 제가 결국 어떻게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과연 신라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은 어떻게 세계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댓글로 추측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전문 기자 에밀리 로웰입니다. 20년간 세계 각지의 고고학 현장을 취재해왔죠. 그런 제가 이번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경주에서 흥미로운 발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일상적인 유적 발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자국 역사를 부풀려 보도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거든요. 하지만 현지 연구진에게서 온 연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경주 월성 근처에서 발견된 석조 구조물이 기존에 알려진 신라 유물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정교함과 체계적인 설계가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저는 바로 경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발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따뜻한 햇살이 고즈넉한 경주 들판을 비추고 있었죠. 현장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땅속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각각의 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고 미세한 홈과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1300년 전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현대 기술로도 이런 정밀한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돌 하나하나의 모서리가 완벽하게 직각을 이루고 있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발굴 책임자인 김 교수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분은 30년간 신라 유적만 파온 베테랑이셨는데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교수님의 얼굴에서 흥분과 당황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바닥에는 정교한 배수 시설이 있었고 벽면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홈들이 체계적으로 파여 있었거든요. 마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설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어요. 이런 시설을 만들 기술력이 정말 신라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걸 왜 만든 걸까? 혹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한 공간일까 아니면 왕실의 특별한 용도였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밤새 생각해봐도 어제 본 구조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어요. 연구팀이 하루 종일 정밀 측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구조물의 정확한 치수를 재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오차 범위가 1mm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현대 건축에서도 이 정도 정밀도를 구현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바닥의 배수 시설이었어요. 아주 미묘한 경사를 이용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건 단순히 돌을 싸는 기술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과 공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런 정교한 석조 기법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유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고구려나 백제 유적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후에는 토양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구조물 내부 토양에서 향료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향료 말이죠. 침향과 백단향 성분이 농축되어 있었는데 이런 향료들은 당시 황금보다 비싸다고 여겨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향료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종교적 의식을 위한 공간이라면 향을 피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고는 구조가 너무 독특했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정교한 배수 시설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때 발굴팀 중 한 분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고 소리쳤어요. 구조물 한쪽 벽면에서 작은 장식품이 나온 거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띠 장식이었는데 그 정교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장식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라 왕실에서만 사용했던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과 봉황이 어우러진 복잡한 도안이었는데 이런 건 일반 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직 왕족만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제 상황이 더욱 미궁으로 빠졌어요. 왕실 전용 장식품이 나왔다는 건 이 시설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왕족이 이런 곳에서 뭘 했던 걸까요? 김 교수님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30년간 신라 유적을 파오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왕실 유물이 나오는 곳은 보통 궁궐이나 능묘, 사찰 같은 곳인데 이런 독특한 구조의 시설에서 나온 건 전례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좀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식품의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정확히 1300년 전 신라 성덕왕 시기의 것으로 판명된 거예요. 이 시기는 신라가 가장 번영했던 통일신라 초기였죠. 사흘째 되는 날 더욱 흥미진진한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물의 또 다른 부분에서 추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번엔 목재 조각들과 함께 섬유 조각들도 함께 발견되었어요. 목재는 놀랍게도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지하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1300년이 지났는데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최고급 침향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침향목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나무는 당시에도 엄청나게 비싼 재료였거든요. 주로 왕실에서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런 양이 발견된다는 건 이 시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섬유 조각들도 흥미로웠어요. 현미경으로 분석해보니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두 작은 조각들로 찢어진 상태였고 사용된 흔적이 명확했거든요. 이때쯤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왕실 전용 향료, 최고급 장식품, 침향목, 고급 비단 조각들. 이 모든 게 한 곳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특이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교한 배수 시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김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시더군요. 혹시 이 시설이 왕세자를 위한 특별한 공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발견된 유물들의 규모와 질을 볼 때 일반 왕족이 아닌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것 같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혹시 이게 화장실일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하셨어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교한 배수시설, 향료 사용, 고급 섬유 조각들의 용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설을 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다고요? 그것도 1300년 전의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19세기까지도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었는데 신라에서는 이미 이런 수준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이게 화장실이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대 문명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서구 중심의 역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가보니 연구팀이 더욱 정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이 시설의 정확한 용도를 밝혀내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해외 학자들이 하나둘 현장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온 건 베이징 대학의 리 교수님이었습니다. 리 교수님은 중국 고대 궁궐 건축 전문가셨어요. 자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으로 유명했는데 현장을 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한참 동안 말없이 구조물을 살펴보시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나라 황궁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배수시설의 정교함에 감탄하시더군요. 중국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것보다도 뛰어나다고 인정하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 날엔 교토대학의 다나카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일본 고대사 전문가인 이분은 평소 한국 역사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신 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술을 흉내도 낼 수 없었을 거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특히 석재 가공 기술의 정밀함에 대해서는 현대 일본 기술로도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하일리히 박사님까지 오셨어요. 유럽 고대 건축사의 권위자인 이분은 처음에는 과장된 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현장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화장실보다도 1000년은 앞선 기술이라고 하시더군요. 유럽에서 이런 수준의 위생시설을 갖춘 건 19세기에 들어서야 가능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의 또 다른 유적 발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사를 바꿀 만한 발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하일리 박사님이 해주신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유럽에서는 중세시대까지도 왕실에서조차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성 밖으로 배설물을 버리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에서는 1300년 전에 이미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완성된 작품 수준이었어요. 박사님은 이런 기술력의 차이가 단순히 기능적인 면만이 아니라 문명의식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위생에 대한 관념이 서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저는 내적으로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서구 중심으로만 세계사를 바라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발견이 단순히 고고학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문명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연구팀이 며칠간 기다렸던 그 결과 말이죠. 김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조물 내부에서 인간의 배설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상당히 농축된 상태로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정교한 석조물은 정말로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나무 조각들과 섬유 조각들의 정체도 밝혀졌거든요. 모두 화장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어요. 그것도 최고급 재료들로 만든 것들 말이죠. 침향목을 깎아서 만든 얇은 조각들과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천 조각들. 이런 걸로 화장지를 만들어 썼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당시 이런 재료들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현재 가치로 수십만 달러는 될 것 같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설이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규모나 사용 흔적을 볼 때 개인 전용 시설이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와 품격의 시설을 개인을 위해 만든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김 교수님은 아마도 성덕왕이나 왕세자를 위한 전용 시설이었을 거라고 추정하셨어요. 발견된 금 장식품의 문양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학계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MIT에서 긴급히 연구팀을 파견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전문가들이 날아왔습니다. 모두들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MIT의 존슨 교수님은 이 발견이 인류 문명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셨어요. 서구에서 근대적 위생 개념이 확립된 시기보다 1200년이나 앞선 시설이라는 거죠. 옥스퍼드의 스미스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수준의 위생시설은 영국에서도 빅토리아 시대에 들어서야 등장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전까지는 왕실에서도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동서양 문명의 격차라는 게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하일리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문명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미 1300년 전에 그런 문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아시아는 항상 서구보다 뒤떨어진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발견을 통해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견에 찌들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라가 단순히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이룩한 진정한 문명국이었다는 사실. 이건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이 놀라운 발견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BBC였어요. 이들은 이 발견을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혁명적 발견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BBC 보도를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의 발견이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이 화장실을 인류 문명사의 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했어요. 이 발견이 인류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라의 화장실 기술이 베르사유 궁전보다도 앞섰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신라 화장실의 석재 가공 기술은 현재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특히 배수 시설의 정교함과 전체적인 설계 철학이 근대 유럽의 그것을 능가한다는 평가였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고고학 부문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발견이 서구 중심적 역사관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위생과 미학을 동시에 추구한 신라인들의 문명의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한국 역사의 매력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문명을 가진 나라를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미국 언론에 보도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기사를 일면에 실어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특집 기사로 다뤘어요. 미국 독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학과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미국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발견의 의미를 논의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세미나에서 나온 결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발견이 단순히 고고학적 의미를 넘어서 동서양 문명 교류사를 새롭게 써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신라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명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어요. 도쿄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 발견이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학자들이 한국의 앞선 문명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어요. 중국에서는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추가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들은 이 화장실을 유럽 왕궁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거든요. 물론 실제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정확한 복제품을 만들어서라도 전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어서 신라 문명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발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취재가 이제는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럽 학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자신들의 문명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서구 학자들이 동양의 우수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옥스퍼드 대학의 스미스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서구가 지금까지 동양을 무시해왔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동양 문명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 발견이 단순히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명 발전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서양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현장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니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김 교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교수님께서 30년간 신라 유적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한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쉬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수님의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국 학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발견을 해도 서구 학계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서구 학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인정하고 감탄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동양의 성과를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찌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서구가 문명의 중심이고 동양은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지역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각 문명마다 고유한 가치와 장점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특히 신라 사람들의 문명의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13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존엄성과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단순히 기능적인 화장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완성된 작품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높은 문화의식을 엿볼 수 있었어요.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정교한 기법을 동원한 것도 그런 의식의 반영이었죠. 연구원 한 분이 해주신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신라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문화 수준에서도 당시 세계 최고였을 거라는 추정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경제 발전이 빠른 신흥국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를 가진 문명국이라는 인식으로 바뀐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지난 한 달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취재를 통해 제가 얻은 건 단순한 기사 소재가 아니라 세계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왜 우리는 늘 서구 중심으로만 세계사를 배웠을까? 왜 동양의 찬란한 문명들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양 문명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동서양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거였어요. 이번 발견도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드디어 꿈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신라 화장실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긴급 등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보통 몇 년이 걸리는 심사 과정을 특별히 단축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측에서는 이 유적이 인류 문명사에서 가지는 독특함과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특히 고대 위생 기술과 미학적 완성도가 결합된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등재 결정이 발표된 날 경주 현장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태극기와 유네스코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학자들로 현장이 북적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마치 제 일인 것처럼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 자신이 신기했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 한 분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외국 기자가 이렇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줘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김 교수님도 감격해 하셨어요. 30년간 연구해온 신라 역사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맞았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경주시에서는 이 유적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신라 문명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문화재청에서도 추가 발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화장실 주변에 또 다른 놀라운 유적들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떠나기 직전에 인근에서 또 다른 석조 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도 신라 왕궁의 다른 시설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한 취재차 온 외국 기자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이룩한 문명에 대해 갖고 있는 자긍심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미국 기자로서 이 현장을 취재하러 왔지만 이제는 한국 역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 떠납니다. 1300년 전 신라는 이미 미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진정한 문명국이었어요. 이번 발견을 통해 우리 모두는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놀라운 문명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역사적 발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역사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